너무 화가 나는 게 몇 개 있는 게 이제 가끔 뭐 정치인들이 상대방을 공격하면서 막 정신병원에나 가라, 조현병 환자 같다. 이 두 번째 케이스는 효과가 없는 경우는 저희가 치료 저항성 우울증이라고 해요. 이런 경우는 치료가 보통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울이 절반이잖아. 처음에 비해서 절반으로 떨어지고 불안은 6점은 거의 없게 된 거예요. 안녕하세요. 닥터프렌즈입니다. 네. 올해 사실은 되게 충격적인 기사가 났었는데 네. 우리나라 사망 원인, 연령대별 사망 원인이라는 게 있어요. 아, 나 이거 봤어요. 10대, 20대, 30대의 사망 원인 1등이 자살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40대도 자살이 사망 원인 1등으로 올라왔어요. 제가 이거 궁금해서 찾아봤거든요. 예. 다른 나라는 어떤지. 우리나라만 이래요. 암이랑 운수 사고가 왔다 갔다 해요. 맞아. 다른 나라. 1, 2등이 그렇죠. 이게 시사하는 게 엄청 큰 거죠, 사실. 그렇죠. 와. 50대도 사실은 사망 원인 2등이 자살이고. 진짜요? 예. 50대도? 50대 아니, 1등은 엄청 암이고. 이게 이제 2024년 자료가 2025년에 발표되면서 좀 굉장히 문제가 됐고 2024년에 한 해 자살로 사망하신 분들만 14,872명. 엄청난 거지. 말도 안 우리가 되는 5,100만이니까 지금. 하루하루 40명씩 자살로 사망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고. 그래서 저는 두 분께 물어볼게요. 사실 저는 자살을 다루는 치료하는 정신과 의사라면 두 분은 사실은 또 이쪽 전문가는 아니시잖아요. 전혀 아니죠. 네. 사람들이 자살을 왜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개인의 불행. 불우한 어떤 그런. 저는 인사. 개인적으로 저랑 가까웠던 사람이 자살을 한 경우가 있거든요. 우창훈 선생님. 잘 모르겠어요, 진짜. 우울증 같은 어떤 병 때문인 건지 또 이렇게 말한 대로 개인에게 어떻게 좀 견디기 힘든 상황이나 사건들이 있었던 경우도 많고. 그리고 제가 환우에 들어가 있잖아요. 망막박리로 인해서. 우울증이 아니고 개인의 질환들? 갑자기 닥쳐오는 질환이잖아요. 뭐 난치성 질환이나 그렇죠. 뭐 절망감 그런 그런 것들이 것들.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자살이라고 하면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었겠지, 비극적인 상황이겠지, 뭔가 힘든 일이 있었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거나 혹은 누구한테 괴롭힘을 당하지 않았을까? 누가 저 사람을 안 좋게 했을 거야. 이런 쪽으로만 너무 개인사 쪽에 우리가 집중하는 경향이 있긴 있어요. 근데 물론 자살로 사망하는 분들이 그런 이유들이 있겠지만 자살을 막고 사회적으로 치료하고 예방하려면 너무 개인의 문제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사실은 이거를 바꾸기는 되게 어렵거든요. 어떻게 그러네요. 보면 저 친구가 그냥 안 좋은 일이 있어서 한 거야, 아유, 안타깝다 이렇게 하면 끝이고, 저 친구 분명히 괴롭힌 가해자가 있을 거야, 그 사람 벌 줘야지 하면 끝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심리부검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자살로 사망한 분들을, 그분들이 이제 말을 못 하시잖아요, 돌아가셨으니까. 그쵸. 그분들의 어떤 가족이나 친구, 지인, 연인들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자살자분들이 사망하시기 전 한 6개월 정도의 상황들을 검토한 다음에 이분들이 왜 자살을 했을까를 조사하는 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적으로 심리부검을 하고 있는데 한 2~3시간을 굉장히 심층적인 면담을 해서 자살 예방 정책이나 이런 거 이용을 하는데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과 보건복지부가 이거를 매년 조사해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 2015년부터 2024년 그래도 거의 10년 가까이 자료가 모아져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밝혔을 때 자살로 사망하신 분들의 85.3%는 정신질환을 알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생전에 진단을 받지 않았더라도 진단을 추정이 받았을 된다. 수도 있고, 받았을 수도 있고 안 받았을 수도 있는데 안 받은 경우까지 합쳐서 한 85.3%는 그렇죠. 추정이 된다는 추정이 거죠. 된다. 그 중에 우울증이 74%, 알코올 중독이 28%, 불안장애가 9.3%. 근데 이게 우리나라 자료뿐만 아니라 해외 자료에서도 비슷해요. 90% 전후로 정신질환을 알았을 것으로 추정이 돼요. 자살 사망한 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개인의 처한 상황이나 개인의 성격 이런 걸로 자꾸 자살로 몰고 가기보다는 이 부분은 치료의 영역으로 봐야 되는 게 사실은 저는 그러네요. 맞을 것 같거든요. 진단과 치료.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치료의 영역으로, 전문적인 영역으로 좀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사실 자살 예방 관련해서 캠페인들을 보면 당신의 따뜻한 한마디가 뭐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뭐 생명 구할 수 있습니다, 뭐 되게 멋지고 아름다운 얘기긴 한데, 이런 캠페인에 저는 좀 문제는 뭔가 그럼 자살로 사망한 사람들의 유가족이면 맞네. 내가 그럼 평상시에 따뜻한 말을 안 해줘서 따뜻한 행동을 안 해서 이 사람이 그런 걸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암처럼 병사로 봐야 치료로 가야 되는데 위로해주지 않아서 사망한 것처럼 된다면 남아 있는 분들의 어떤 죄책감이나 자책은 사실 너무 클 것 그러네요. 같아요. 그리고 가끔 저는 그런 거 보는데 이제 인스타나 릴스 쇼츠에 자살로 고민하는 사람들을 지나가는 행인이 이렇게 포옹해주고 안아줘서 그 사람을 살렸다, 이런 것들이 되게 화제가 되는데, 저도 그런 거 보면 되게 따뜻해지는 건 맞는데 그게 마치 이제 해결책인 것처럼 또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하는 건 아니고 그게 또 안 통할 수도 있거든요. 그냥 사실 이 부분은 조금 더 전문적인 치료들이 좀 필요하고 물론 그런 말이나 관심이 당연히 좋겠지만 조금 더 저는 집중해야 되는 건 치료의 영역이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자살로 사망한 분들이 생전에 저는 두 가지로 나뉘셨을 것 같아요. 치료를 안 받으셨던 분과 치료를 받으셨던 분 두 진단조차 안 가지로. 받으셨던 분들도 많겠죠. 그렇죠. 그러면 치료를 안 받으셨던 분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치료를 받게 만들어야 되는 것처럼 아직까지 이제 정신과에 대한 혐오, 치료에 대한 어떤 문제들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인식을 좀 개선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맞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저는 좀 너무 화가 나는 게 몇 개 있는 게 이제 가끔 뭐 정치인들이 상대방을 공격하면서 막 정신병원에나 가라, 정신병자다, 조현병 환자 같다 이런 말들을 하는 게 다 혐오 발언인데 이게 옛날 일이 아니라 지금도 벌어지는 거고 부끄럽게도 전전 의사협회 회장도 뭐 조현병이라는 발언을 상대방을 공격하면서 했고 그러니까 이런 인식들이 바뀌어야 사람들이 치료를 받으러 갈 수 있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우창 선생님한테 좀 저는 여쭤보고 싶은 게 항암제가 많이 좋아지기는 했지만 그렇죠. 그래도 여전히 부작용들이 좀 심한 것도 있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지금까지 제가 40년 넘게 살면서 한 번도 기사에 항암제 부작용 막 조심해야 된다, 모르고 치료받으면 큰일 나는 항암제 막 이런 자극적인 기사를 본 적 없거든요. 근데 정신과는 그런 기사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물론 부작용들이 없는 건 아니지만 유독 정신과 약물이나 치료에 대해서는 그렇게 공포를 조장하는 기사들이 저는 많은 그게 거예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암은 현대의학이 아니고서는 고치지 못한다는 것이 사실상 합의가 돼 있어요. 근데 정신질환에 대해서는 아직도 치료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이 문제다. 저 사람이 약해서 정말 그렇다. 싫어한다는데 그 의지의 문제라는 이렇게 악인 찍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치료제도 작은 부작용이 생겨도 이거 쓸데없는 약인데? 맞아요. 이렇게 이어지는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해요. 먹지 않아도 이겨낼 수 있는 걸 너네 쓸데없이 먹고 있고 이게 더 문제야. 이런 식의 생각들이 여전히 깔려 있어서 제가 굳이 암이랑 얘기한 이유는 암과 자살이 지금 사망 원인 1, 2등을 막 그러네. 배틀하고 우리나라는 있단 진짜 말이죠. 그러네. 그러니까 이게 우울증 약이 쓸데없는 약이 아니고 치료를 안 받으면 자살로도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항암제랑 비교를 한 거고 그래서 자살 사고가 있는 어떤 정신질환은 사실 그 정도 우리가 생각하고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아직도 들고요. 정신과에 대해서 너무 낙인을 찍고 정신과 환자에 대해서 차별하지 않고 취업이나 어떤 보험을 가입할 때도 전혀 불리하지 않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다 뭐 이런 식의 정부의 캠페인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긴 하고 저는 이거를 좀 해결하려면 이제 연예인들은 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좀 막 정치인들이나 대통령 이런 분들이 나도 좀 힘들었었어요. 그때 좀 이런 약 먹었었어요. 막 이렇게 좀까지 갔으면 좋겠어. 정재계 분들. 그때 뭐 주가 반토막 났을 때 저도 좀 다녔었다. 약간 이런 식의 너무 현실적인 이야기네요. 근데 다닐 수 있어. 어. 내 친구 중에는 사업가들이 제일 많이 다녀요. 그러니까요. 연예인분들, 셀럽들이 무너뜨린 그 벽을 한 번 더 깰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자살 예방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이 더 앞장서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이 치료를 받아봐야 그 사람들의 마음이 또 이해가 될 거고. 그렇죠, 사실. 그러면 이게 두 번째는 정신과를 방문했는데도 낫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분명히 지금도 댓글을 달리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저 그때 힘들었는데 치료받아서 좋아졌어요 라고 하신 분들이 있을 거고 또 일부 해프님들은 치료를 받았음에도 낫지 않았다, 효과가 없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이 두 번째 케이스는 효과가 없는 경우는 저희가 치료저항성 우울증이라고 해요. 두 가지 이상의 항우울증 약과 항정신병 의약품이라고, 이것도 우울증 치료하는 약인데 이거를 같이 썼음에도 낫지 않는 경우를 치료저항성 우울증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약을 써도 안 낫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자살 위험도가 거의 7배 이상 상승을 해요. 그렇지 않은 우울증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더 위험한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아마 자살로 사망하신 분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그럴 거고 것 같다. 이런 경우는 치료가 보통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기경련 치료, ECT라고 예. 불리는 거. 이걸 자꾸 안 좋은 것처럼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저도 이걸 대학병원에서 많이 했는데 설명할 때마다 거부감이 심해요. 그거 아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고통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신마취 합니다. 그래도 겁이 내고 안 받으시겠다고 하는 이게 분들 옛날에는 프로토콜이 달라가지고 맞아요. 마취를 못하거나 마취 그랬던 없이 적도 했어요. 있었죠.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마취 없이 하지 않게 돼 있고요. 제가 한번 예전에 페이닥터를 할 때 제가 이 기계도 직접 어떤 병원에 세팅을 했었어요. 몇 천만 원밖에 안 해요. 생각보다 싼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병원에서 엄청난 장비를 구입하는 거에 비하면 되게 저렴한 장비거든요. 근데 이거 제대로 하는 대학병원이 많지 않고요. 이거를 거의 루틴하게
하려면 마취과 의사분이 협조가 돼야 되고 그렇죠. 마취과 의국과 얘기가 돼야 되고 그렇죠. 이 맞춰야 되니까. 전기 치료를 받는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대학병원 중에 이거를 루틴하게 할 수 있는 곳이 한 두세 군데밖에 없어요. 진짜요? 예. 그렇게 적어요? 예, 그러니까 나머지 대학병원도 하긴 하는데 매번 하는 게 아니어서 컨설트 내야 되고 장소 확보해야 되고 그래서 제 모교병원 같은 경우는 7시 반에 가서 수술방 비어 있을 때 정규 수술 전에 가서 마취과 선생님 오셔서 이렇게 해주시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근데 이게 사실은 대학병원도 할 말이 있는 게 권해도 잘 안 받으시려고 하고 그렇게 너무 해가지고 잔인하다고 인식 하니까. 개선이랑 근데 이게 효과가 엄청 좋지 않아요? 좋아요, 엄청 좋아요. 그리고 건강보험이 돼요. 그렇지만 이제 이거를 하려면 우리나라에서도 입원 안 하고 하는 병원도 있는데 대부분은 입원을 하는 세팅이고 혹시라도 이 치료를 받기 원하시는 분은 수서역 쪽에 아예 대학병원에서 나오신 교수님이 이걸 개인 병원에서 외래해서 하실 수 있도록 차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전국에서 이 전기경련 치료 필요한 환자분들이 오신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이 치료 같은 게 이제 조금 더 활발하게 좀 이루어져야 되고 효과가 좋으니까요. 이제 두 번째는 TMS 치료, 자기장 치료도 네. 치료 저항성 우울증에서 쓸 수 있는 치료예요. 그래서 이 치료는 메타 연구들이 너무 많아요. 1980년대부터 나왔던 치료라 오래됐네요. 에비던스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몇 개만 좀 말씀드리면 2022년에 556명을 대상으로 한 메타 분석에서 우울증과 자살 사고를 치료하더라. 그리고 메이오 클리닉 되게 유명한 병원에서도 2018년에 치료 저항성 우울증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자살 사고 우울증을 다 감소시켰다. 그러니까 지금 10대에서도 자살률이 지금 그쵸, 1등이잖아요. 일등이죠. 자살이. 그리고 미군 참전용사 뭐 43명을 대상으로도 우울증과 자살 사고를 좀 감소시켰다. 그리고 이 대부분의 논문들을 이렇게 보면 10회 이상은 좀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이 논문들이 공통적인 게 우울증도 개선시키고 자살도 개선시키는데 이걸 독립적으로 개선시킨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보통은 저희가 약물 치료를 하잖아요. 그럼 우울증이 개선이 되면서 자살 사고가 좀 개선이 되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우울증은 우울증대로 자살 사고는 자살 사고대로. 그러니까 자살 사고에만도 이 치료 자체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신기한 부분이죠. 어떻게 보면 이 치료에 뇌에 자극하는 어떤 부위가 자살 사고를 개선하는 그런 원리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라 조금 더 강력한 느낌이죠. 마치 이거 비만 치료제에서 체중 감소 전에 심근경색 같은 사망률을 낮추는 게 먼저 나오기도 그러니까 하거든요. 비만 합병증을 낮추는 그리고 스프라바토 이제 제가 항상 또 말씀드린 예. 에스케타민 이거는 아예 자살 사고가 있는 우울증의 승인을 받은 치료제예요. 강력하죠. 네. 제가 한 번 더 언급한 게 이게 뭐 입원과 응급실 이용률을 절반으로 줄인다 이렇게 말씀도 좀 드렸고 이거는 효과가 좋습니다. 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고 모르셨으면 이번 기회에 알았으면 좋겠고 제가 이제 저희 병원 자체적으로도 제 환자분들 대상으로 데이터를 조사해 봤거든요. 도대체 얼만큼 강력한 치료제냐 얼만큼 효과가 빠르냐 이 그래프를 보면 아실 수 있어요. BAI랑 BDI 불안과 우울을 평가하는 100 우울 검사, 100 불안 검사라고 해서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쓰는 환자 자가보고 검사거든요. 보시면은 스프라바토 받기 전에 우울이 46, 불안이 21이에요. 두 번째 한 3일 뒤에 두 번째 받으셨는데 우울은 조금 줄었다고 하지만 불안은 오히려 늘었거든요. 그 3일 뒤 세 번째 받으셨을 때 우울이 거의 절반 처음에 이상. 비해서 절반으로 떨어지고 불안은 6점은 거의 없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스프라바토가 4회, 5회 이렇게 반복이 되면서 심각 수준의 우울 불안이 지금은 거의 경도 수준까지 내려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 2주 사이에 나타난 반응이에요. 엄청나네요. 엄청난 거예요. TMS는 아까 10회 하라고 했었는데 10회 정도 하려면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해요? TMS는 대부분의 연구가 일주일에 5번 하게 돼 있어요. 그것도 2주 정도. 전기경련 치료 ECT는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 그리고 스프라바톤 주 2회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기경련 치료는 또 입원을 해야 되고 그리고 아직 하는 곳이 많지 않다면 TMS는 하는 곳이 제일 많을 거예요. 이 세 개 치료 중에는. 그렇지만 일주일에 5번씩 오는 게 일단 그건 좀 논문 장점이긴 디자인이고 하네요. 특히 자살과 같은 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되게 좋은 치료잖아요. 두 분이 생각해 보세요. 한 번이라도 스프라바토를 받은 환자가 작년에 몇 명 정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전국. 우리나라 전국이에요? 예, 많이는 안 하는 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5천 5천 명 정도가 한 번 이상은 만 명도 받았다. 안 한다고? 만 명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살하시는 분이 10,000명인데 그 이상은 사실 예. 받아야 되는 거 아닐까? 작년에 500명에서 600명 정도밖에 안 받으셨어요. 우리나라 한 번. 전체가요? 네, 한 번 이상 우리나라 전체가 1년에? 전체가.
그리고 올해는 그래도 좀 많이 늘었어요. 여러 언론에도 좀 보도가 되고 저도 유튜브에서 얘기하고 많은 분들이 얘기해 주셔서 그런지 몰라도 올해는 한 900에서 1000명 이상을 한다. 작년에 비해서 2배 늘었지만 너무 적은 거. 이게 한 번 한 사람도 카운팅을 하는 거면 너무 적잖아요. 이게 말씀하신 대로 적어도 뭐 10,000명은 5,000명은 받아야 이게 그분들을 좀 막을 수 있다 하는데 이게 임상실험 수준으로 받으시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그 중에 저희 병원에 계신 분들 제가 카운팅을 해봤거든요. 저희 병원 70명이 올해 그러니까 1000명 중에 70명이 저희 병원에서 다 받으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전국적으로 있으실 텐데 더 많이들 이 치료들을 아셔야 되지 않나 싶긴 하거든요. 어쨌든 자살이 지금 문제고요. 사실은 항우울증 약만으로도 자살 사고가 많이 좋아져요. 하지만 논문들을 보면 3주, 4주 정도는 걸립니다. 자살이 좀 좋아지는데 속도가 너무 좀 느리기도 하고요. 약을 써도 낫지 않는다면 ECT, TMS, 스프라바토 같은 치료를 좀 생각하셔야 되고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하지만 권유를 받으시더라도 비용이 비싸서 사실 못 받으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걸 보험을 해주셔야 돼요. 제가 자살 봤을 때. 사고 있는 그거면은 정신과 의사가 판단했을 때 위험하다 하면은 암은 지금 막 산정특례로 해서 5%밖에 안 내요. 그렇게 되잖아요. 모두한테 보험해달라는 게 아니라 암 환자분들한테 암치료 지원해 주듯이 자살 사고 심한 분들, 시도를 했던 분들, 뭐 입원을 했던 분들 이런 대상자들한테는 이런 치료들을 조금 더 과감하게 좀 지원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기는 하고. 저는 제 친구 2명이나 스프라바토를 했고 위기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저는 이 치료들을 다 해본 입장에서는 우울증 치료는 총으로 약간 싸우는 느낌이면 뭔가 스프라바토, TMS, ECT는 약간 탱크랑 전투기 같은 느낌이에요. 훨씬 더 강력한 강력해요. 근데 우리가 적군이랑 싸우는데 적군이 너무 강력한데 굳이 뭐 탱크 전투기를 아낄 필요가 없잖아요. 저 이거 여기 밀리면 끝인데. 끝인데 최선을 다해서 싸워야죠.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동원해서라도 싸워야지. 지금 총만 가지고 싸우는 느낌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진짜 아끼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언제 적용이 될지 모르겠지만 건강보험 적용이 되기 전이라도 우리 구독자분들이나 혹은 뭐 그런 분들 이런 일이 없길 바라지만 혹시라도 그러시다면 혹은 가족 중에 이런 일이 있다면 진짜 이런 치료들을 한번 꼭 기억을 해보셔서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 자살에 대한 시범 사업이라도 한번 자살률이 높았던 지역들이나 연령대 선별적으로 지원을 한번 해보시고 그러고 보완을 하면 되니까 한번 좀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살에 대해서는 저도 좀 이게 충격이어가지고 뭐 앞으로도 또 다른 컨텐츠들 제가 좀 더 준비할 예정이니까 우리 헬프님들도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